우리 도망가다가 다시 남한사성 들어갔어요. 그래서 49일이 벌써 버텼는데 이제 들어간 것이 아마 10일 마지막 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항복하면서 1월 내가 바뀌어서 그때는 음력이니까 다 1월 며칠만 자고만 이 삼전도비 있는데 내려와서 굴복을 했죠. 그때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인종한테 항복을 받으면서 이제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로 해야 됩니다. 군신 관계로서 항복을 할 때는 계단을 9계단을 쌓고 청태종이 와서 이제 올라앉아 있으면 그 밑에 인조는 죄인이라는 뜻으로 맨발로 요 드라마에 보면 뭐 무슨 이 신발도 다 신고 그 갓도 신고 무슨 입을 그 관복도 다 입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 풀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라고 해서 머리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끼 기르는 거고 바로 그런 식으로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임금 색깔은 붉은색 계통인데 임금이 아니고 이제 신하면들 청나라 태종한테는 신하 드는 관계로 군신 관계를 맺기로 했으니까 품색에 이제 그 관복을 입고 맨발로 세자들을 데리고 대부분 데리고 그냥 소현세자 복림대부 다 데리고 그리고 그 대신들과 다 똑같이 엎드려서 절입니다. 최고의 이 굴욕적인 최고의 예가 뭐냐면은 삼괴부고도라는 겁니다. 이제 괴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는 걸 괴라고 그러는데 삼배부고도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삼괴입니다. 무릎을 3번 꿇고 엎드려서 한 번 꿇을 때마다 이마를 땅에다 대고 3번 쪄야 됩니다. 나중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때 소현세자하고 공인대군을 포함해서 인직을 데려왔습니다. 그때도 12,000명인가를 포로로 데려왔어요. 대감행은 며느리고 소용없어요. 보기만 하면 잡아가 버렸어요. 그냥 반발하면 잡아가. 일 시키기 좋게 기분 좋게 생겼으면 그것도 잡아가. 나중에 찾아가고 싶으면 돈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굴욕적인 항복을 했는데 지금 죽은 뒤에 안 죽은 데나 끌고 나서 청나라에서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우리한테 굴복했다는 사실을 비석으로 만들어서 세워라. 가보면 대청 황제 공덕비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주어로 먼저 쓰고 몽고어로 쓰고 몽고까지 지배를 했으니까 고금이 그리고 뒤에다가 한문으로 전면에는 만주어 몽고어로 되어 있고 후면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보면 한문이 먼저 나오고 몽고 만주어가 요 뒤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세워놓고 갔어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굴복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라.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마. 근데 그게 96년 대홍수 때 떠내려갔어요. 1925년, 97년. 그때 암살 유적지도 드러나고 불때입니다만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하강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퇴적이 되면서 자꾸 모래가 쌓이니까 지금 잠시대교 밑으로까지 지금 물이 밀려나갔지만 이쪽, 지금 삼전도 이쪽으로 석촌호수 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떠내려가서 모래 속에 묻히는 것을 일본이 다시 찾아가지고 쓰고놓으면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큰 나라한테 말하자면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게 너희들의 운명이고 너희들의 신세야. 똑똑히 하라. 그 세워놨어요. 해방후에 이제 그것을 지우진 않고 놔두면서 이쪽에서는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을 하자는 뜻으로 세워놨다고 하지만 챔피언 유적입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힘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빠지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2차 대전 6.25 전쟁 때 같은 딱 혼자서 하던 일을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호주 이런 애들을 다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지금 압박해 들어가자고 지금 계속 포를 하기로 보는 중이에요. 혼자 힘으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 이게 협조를 잘 안 하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당장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힘이 지금 딸린다 이거예요. 이미 인도는 빠져나갔어요. 처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서 인도도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을 세웠었지만은 인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육지로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과거에도 중인 국경 분쟁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괜히 지금 남는 것도 없는데 미국 편에 섰다가 중국으로도 무슨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뭐 퍼드니 하는 데서 퍼드가 네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무슨 인도 이 네 나라가 중국을 압박해서 가자. 근데 인도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거기다 끼워넣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그러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인도는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인도는 지금 이미 소련과 가까워졌고 중국과도 적절하게 잘 지내면서 이미 소련의 석유 사오고 중국과 긴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편을 안 들고 있어요. 거기다 보니까 판세를 이루는 거예요. 미국의 힘은 빠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더구나 육지로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미국 편에 들었다가 남은 것도 없고 나중에 중국한테 무슨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판세를 그렇게 읽으면은 지금 미국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이 됐어요. 이게 해방 후에 미군이 뭐 여러 가지 6.25 때 특히 6.25 때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 무기를 사들여왔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미국의 무기 체계인 거로 군대 편제도 미국식으로 했습니다. 원래 준장이라는 제도 별 한 개는 그냥 다른 데서 소장이에요. 한 개가 소장이고 두 개가 중장이고 세 개가 상장이고 네 개가 대장인데 준장, 별 두 개가 소장, 그 다음에 세 개가 중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미국식 명칭입니다. 저희 준장은 이제 브리게이드 제너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메이저 제너럴, 무슨 루테넌트 제너럴, 소장이 루테넌트, 중장이 메이저 제너럴, 대장이 그냥 제너럴. 자, 미국식 그 군대 편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식 무기 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면에서 미국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새로 개발된 미국 무기의 이동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전에는 목표물에서 90m 떨어진 데 떨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10m 가까이 왔네. 핸드폰 새로 나온 거 꼭 사고 싶어지잖아요, 애들. 여러 가지 기능이 막 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92년을 수교를 한 뒤에 98년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해마다 400억 달러, 500억 달러씩 흑자를 내면서 볼륨이 커져가지고 결국 G10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남는 돈으로 미국 무기 사서 안보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근거리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미국 물건 사줄 수 있는 돈을 버는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깝고 그냥 물류비가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원부자재도 쉽게 싸게 사올 수 있고 물류비가 적게 들으니까 유럽까지 물건 또 파는 거 수출하면 그만큼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란 만큼 말하자면 자원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인 중국을 옆에다 놔두고 그걸 적절하게 관리하면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주고 미국 무기 사는 동안에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중국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만약 우리가 완전히 미국을 또 떠나면은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그건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고구려도 침략을 했었고 원나라도 무슨 고려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었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조선인 땅이라는 데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야욕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저희들이 평화를 얘기해도 속셈은 다른 데 있어요. 마저 갖고 싶어 해요. 한산까지 서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군사적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이 경제적 관계로 돈을 벌면은 이제 꼭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선반도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위 태생학적인 야심, 먼저 갖고 싶어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2000년 6월 14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때 김정일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자서전에도 있고 저는 직접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뛰어넘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뛰어넘으라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뛰어넘으라는 것은 김일성도 쓰는 말입니다. 6.25 때 죽을 뻔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을 살려준 게 진짜 재조지원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이었지만은 도움을 받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야심을 김일성은 알기 때문에 김일성은 중국을 잘해요. 중학교를 중국서 배웠거든요. 12살 때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그리 보낼 겁니다. 기저 치아이기도 하지만 만주국으로 보냈죠. 하여튼 김정일한테 뛰어넘으면 믿지 말라는 6월까지 했다는 겁니다. 뛰어넘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들기 시작했으니 북한남이, 그 사람은 꼭 북한남이라고 북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남북이라고 그러지만 북한남이 손을 잡고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합시다. 중국에게 첫 번째 원리가 이기제입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미국이라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이미 제중이죠. 미국이라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중국이라는 오랑캐를 제압하자. 그러기 위해서 남북이 경쟁을 해야 된다. 기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그야말로 현명한 판단을 하다니.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바로 이제 외교부 수석을 미국으로 보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그해 10월 달에 남바2가 조명록이라고 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제2부위원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도 영화하고 조미 공동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는데, 그거 조금만 손 보면 바로 북한과 미국이 거의 수교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24일 날, 그해 2000년 10월 24일 날 미국 국무장관 에드윈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들어가서 25일 날 아침에 김정일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또 올브라이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가만 보니까 남쪽에 있는 미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2차 대전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 있던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 이후에 요동칠 수 있었던 유럽의 군사 질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걸 봤습니다. 미군은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문에 무슨 들어오게서 남쪽에 그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냉전이 끝나더라도 미군이 그대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질서가, 정치 질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리와 수교를 해준다면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매들린 올브라이트한테 했어요. 근데 올브라이트는 말해도 그 체코에서 이민 간 사람인데 오늘 미국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이, 저게 무슨 노림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해보게 보면 마담 세크리타리라는 책에 보면 465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치고 넘어갔어요. 자,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얘기는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 8월 달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번이나 북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도 폼페이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평택에 내려가 있는 미군이 어차피 그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맞아요. 파주, 그 다음에 이쪽, 이 판문점, 저런 이렇게 최전방에 있던, 인계철선 이론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최전방에 미군이 있어야만 북한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말하자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군이 먼저 막아주지만 미군을 건드리면은 미국 본토에서 이제 군대가 막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앞에 서야 된다는 게 인계철선 이론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평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평택으로 내려간 게 뭡니까? 중국 감시 초선이에요. 북한도 귀신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군이 남조선에 조종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도 그 협조할 테니까 그 북미 관계를 미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폼페이오가 지금 다음번 개선 출마하려고 해요. 그 회고록을 써버렸어요. 중국도 알아요. 북한이 저놈들이 앞에서는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결국 중국이 계속 조금만 더 나가면 밀어제끼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미국에서는 무슨 일만 했으면 중국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도록 압박을 가해라, 설득을 해라.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 책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6.15 정상회담 때 그때 이제 미군이 남쪽에 주둔하고 있으면은 있는 조건으로 수교를 요청했는데 미국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김정일이가 했어요. 그건 92년 1월 달에 이미 그렇게 말하자면 특사를 보내가지고 미국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 그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8년 전 일인데 김정일이는 그걸 거절당했다고 오지 않고 아직 답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되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해석했던 외교안보 수석이 황원탁 수석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왜 말끔하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을 줄 아십니까? 아주 눈치없게 이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소위 한 나라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표방되는 것과 속내 이건 다릅니다.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 소리 내치고 있지, 소리 높이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비핵화하고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핵 문제를 구실 삼아서 계속 우리가 북한한테 말하자면 핵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말하자면 먹이 졸린 상태에서 계속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매달리도록 만들어서 무기를 계속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소위 리얼 스트라테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정책과 속 계산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근사한 얘기예요. 근사한 얘기하지만 속셈은 겉으로는 도덕분자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속셈은 아주 언제 불이 꺼지나 하려고만 기다리는 나쁜 놈들이 있죠. 왜 웃으세요?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국제정세판은 분명히 지금 이 통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때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조처럼 될 수가 있다. 인조의 조선처럼 될 수가 있다. 만약 광해군이 친명 사대주의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권을 했던 남인 세력의 소위 그 집권 명분인 친명 사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러지 않고 광해군이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외교면에서 그런 성공을 많이 거뒀을 거고, 명나라가 치고 청나라가 이제 중국 조언을 장악했을 때 그냥 그대로 이제 뭐 돕지는 못하지만은 적대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호란과 같은 그런 참혹한 꼴을 당하지 않고 삼전도비 같은 것은 여기 안 남게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고 있고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굳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국제정세를 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한도 그 편에 서가지고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미국 편에 찰싹 붙어가지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중국이 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외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일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이 됐습니다. 미국이 보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같은 동맹이지만 격이 달라요. 한미 동맹이 A급이면 미 동맹이 A급이면 한미 동맹은 B급, C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A급의 동맹과 그 B급의 동맹을 한 줄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ABC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매매에 있고, 중간에 일본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인구도 우리가 일본보다 적고, 지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이 돼도 일본 인구 절반밖에 안 되지만, 통일이 안 된 관계로 일본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러다가 GDP 면에서 미국, 일본은 지금 명색에 넘버3입니다. G3입니다. 우리 G10이었는데 지금 아마 지금 G11, G12로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좀 쌓이면 그건 지금 금년 말쯤 되면 아마 G11 아마 11, G12, G13까지 갈지도 몰라요. 소위 1인당 GDP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게 잘 사는 일본. 지금 어제 며칠 전에 박진 장관이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산다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일본을 품어줘야 된다고? 참. 아니, 어떻게 개구리가 무럭이를 품어줍니까?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GDP도 우리가 훨씬 크고, 그게 전수망이라는 이 명분에 묶여있을 거이지 군사력도 우리가 훨씬 많고, 세계 최대 군사대국이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옛날에 미소 대결 시대, 냉전 시대 워낙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러시아.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인도, 다섯 번째가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그 밑이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6등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우리 앞에가 바로 일본이에요. 군사력으로 우리보다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부국이고, 인구도 많고, 덩치도 크고, 어떻게 그런데 맘먹습니까? 제가 책에서 국제정치의 세계는 조폭의 세계고 똑같다.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꾀를 부려야 돼요. 꾀놀려야 돼요. 키 작아도 얼마든지 뭐라 그래요? 그런 데서는 똥만이라고 합니까? 똥은 일본 말이고. 그런 식으로 안 살려면은 우리가 심부름만 해주고 얻어먹는 것도 없는 그런 똘마니가 안 되려면은 꾀를 써야죠. 꾀를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이쪽 비유도 맞추면 저쪽 비유도 맞추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우리의 사회의 돌쇠처럼 살짝 붙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핑계대고 지금 미국한테 다가가는 것이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 됐어요.
야들이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잘 살게 되니까 잘 살게 되는데 그 어떻게 그동안에 말릴 수도 없었고 점점 중국의 힘을 빼야 되겠는데 중국 힘을 빼는데 일본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한국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이게 한일 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 어떻게 좀 이제 좀 대충 해결된다고 퉁치고 지소미아도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미국이 딱 좌청룡900호로 일본과 한국을 끌고 중국을 앞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차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그냥 재산자 배상식으로 피해자가 다 물어주는 식으로 우리가 가해자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사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상을 해결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그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징용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주 통 크게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하면 1시간도 안 되는 미국 대통령이 환영의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이. 오히려 국무장관이 그 다음에 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한국이 그 말하는 것이 전쟁 징용 배상 문제를 그런 식으로 그냥 해결됐다고 치고 넘어가 줘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한일 관계가 얼마나 풀려나갈 수 있어. 어찌됐든 저희들끼리 상하이 관계가 되든 말든지 일부 미국으로서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아니 총회하고 그야말로 원청의 입장에서는 하청업자끼리 저희들끼리 순서가 매겨지는 거 그건 알기는 하지만 저희들끼리 누가 말하자면 중간 보스가 되고 그 밑에 똘 많이 넣어서 하려면서 미국은 알바가 아니잖아요.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딱 충동하니까 그냥 조각 환영 성명을 내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한테 기대야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7시 시작을 했는데 40분만 하고 20분 지금 막 들어오는데 벌써 8시 5분 됐네요. 10분 됐네. 이제 5분만에 마무리 없게요. 배고프실 텐데. 자, 지금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이번 또 베트남까지 동원을 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근데 베트남도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그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갈 때, 아니 베트남 갈 때 북미 정상회담으로 2차 회담 2019년 2월 달에 기차 타고 중국에서 바로 베트남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 중국도 과거에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이. 근데 월남만 해도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데 우리는 1년에 4번 꽉 보냈어요. 진짜 법대로 꽉 보냈습니다. 독립날 떠나서 세배하고 조선왕의 안부전하고 그리고 달력받아오고 농협. 베트남은 꽤를 보내고 이제는 3번밖에 안 하고 2번밖에 안 하고 기록은 남아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하버드 연직연구소라고 유명합니다. 그쪽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소위 청대의 조공제도에 관한 책입니다. 영어된 책인데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만큼 그렇게 그야말로 고지식하게 조공을 바친 나라가 없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하노이에 있는 시내 한가운데 성경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들어가면서 그냥 비석이 쫙 서 있는데 거기는 뭐 아무개 송덕비 아무개 송국비 한문으로 쫙 써 있습니다. 원래 그 한자 그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음 기호를 불란서 신부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무슨 뽀글한 것이로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발음 기호일 뿐입니다. 잠깐 베트남을 인도 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인도는 이미 빠져나왔고 베트남도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바로 해서 중국과 사이가 떨어져 있고 우리도
어쨌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떨어져 있고 호주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나라는 미국 편에 갔으려고 해요 지금. 당장 피해가 올 테니까.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렇게 쉽게 통과하지 않을 텐데, 한편 인도 태평양 전략의 번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에 가는 아이디어는 아베 신조 겁니다. 아베 신조가 2014년에 총리가 된다는 것이 그때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은 고전에 사실 자민당에서 당을 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2008, 9년지간에 일본에 하토야마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총리에 하토야마. 한자로 부상, 비둘기 구자 몇 살자. 하토야마 총리가 아시아 중심 외교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아시아 중심 외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아시아 중심 외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을 빼고 인도하고 일본이 손을 잡고 한국도 넣는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일본 국내 정치의 지각 변동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자민당으로 조국에 돌아왔지만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된 뒤에 인도 태평양 구상회의안을 내놨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구에서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야 된다는 구상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렇지 전략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식으로 해서 좀 선언을 해버렸는데,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 속성은 뭔가? 지금 일본 밑에, 미국 밑에 있지만 한때는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고 한쪽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를 먹고 그렇게 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소위 일본 제국을 수립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제국을 꿈꿨던 나라입니다. 일본 한일자 해뜨는 태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길기는 이게 해가 막 비친다는 그 뜻인데, 일본이 그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해군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우길기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세력이 막 세계 만방으로 펴져나가는 그런 걸 상징하는 깃발인데, 그걸 지금 다시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금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럼 아직까지는 걔가 왕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적절하게 협조를 해서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찍어 누르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한국도 힘을 빌려가지고 걔들 것도 쓰고 호주도 빌리고 해가지고 중국을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적대해 놓으면서 우리는 그대로 크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쇠퇴한 뒤에는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 전체를 다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런 소위 제페니스 엠파이어, 대일본 제국을 수립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속성이 그렇게 음유화친데 지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주 그걸로 나라고 얼마나 더 덮어주면 앞으로 보답을 할 것이다?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가서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쇠못을 박은 전기를 끊는다고 그 짓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고 대학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처음에 인용했던 소위 오카코라 테이신, 그 장면 어떤 장인가 하면은 무상명을 많이 받아들이자고 했다는 사람을 하고서 일본 경화기에 명치 유신 시대에 단군이 일본 사람의 자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당연하다. 왜? 단군부터가 일본의 자식이니까. 억지소리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의 얘기를
개요대학에 가서 그 총인용으로 다니요. 그 누가 써줬는지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그 구렁텅이 빠뜨리는 천공 하나 있는 거예요. 착신하고 엑스맨인가? 너무 미국에 기대면은 안보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확실한 보장은 못 되고, 왜냐하면 미국도 계산이 있고 힘이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힘 빌리고 호주 힘 빌려서 중국을 견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자꾸 귀찮게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그래서 확제 해주겠다고 하지만은 막상 북한이 사고 쳤을 때 미국이 그야말로 이쪽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야말로 충분하게 억제를 해주게 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니 뭐 확제가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아니 원래 그거였었어. 네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확제는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못 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까지 믿을 수 없다. 근데 그걸 믿고 일본이 들어가 보니까 미국은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 속에서 빨리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만 한미 일년 중대로 일년 빙대로 좌측면 500고천 거들고 중국을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시간 만에 이거 정말 통큰 결심이 잘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죠. 그런데 일본은 일본대로 속셈있다. 중국이 떠오르는데 저걸 지금 찍어 눌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서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뭐 한미에서 동맹 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그것만 대답하고 있는데 더 큰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